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과반을 넘는 건 사실이고 러시아 사람들의 선택이 이해는 될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거의 모두 다 거짓골을 하고 살았어요. 서방에게 무릎 꿇고 미국에게 무릎 꿇고 이런 상황을 10년 동안 겪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에 푸틴이라는 대통령이 나타났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석유값하고 천연가스 국제 시가가 폭등을 했던 거예요. 러시아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졌던 거예요.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낀 겁니다. 표를 주기 시작한 것이죠. 러시아가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라도 선거를 치르는 민주주의 국가인 것은 사실이죠.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요. 기본적으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과반을 넘는 건 사실이고 전쟁까지 푸틴에게 유리하게 흐르면서 푸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의 어떤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측면이 뭐냐면요. 자꾸 지금 오늘날의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로 보는 러시아 하면 이제 공산주의가 연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산당은 안 돼, 나빠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푸틴은 사실은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전통적인 야당이 지금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집권당은 푸틴의 정당이고 러시아의 공산당은 만년 야당입니다. 계속 정권을 잡으려고 하지만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해 온 것이 지난 30년 세월이었고요. 사실은 옐친 정부,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공산당이 권력을 잡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강력한 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해보면 최소한 한 30% 안팎의 표는 가져갔어요. 과반수는 넘지 못했지만. 근데 점점 그 30년 사이에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10% 저 밑으로 가라앉았죠. 공산당의 지지율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만년 야당인 공산당의 위상이 계속 떨어지면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큰 경쟁자를 제친 셈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선거만 놓고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후보로 출마해서 푸틴과 표대결을 할 만한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이 실제로는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되려면은 10만 명인가요? 하는 어떤 지지자들의 추천서를 얻어야 되는데 이 추천서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추천서가 나오면은 후보 자격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5%. 그러니까 100명이 추천을 했는데 그중에 5명의 추천서가 뭔가 흠이 있는 잘못된 추천서일 경우에는 너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선거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러시아. 그런데 한 여성 후보가 그런 식의 제재를 받아가지고 후보가 되지 못했고요. 최근에는 그 보리스 나데즈딘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선거 구호가 전쟁 반대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구호를 내걸고 그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했는데 이분도 보리스 나데즈딘 이분도 추천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 자격을 얻지 못했죠. 이런 식으로 박탈당한 것이고 물론 선거를 해도 푸틴 대통령의 재선을 막을 후보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예 원천봉쇄를 해서 거의 단독 후보의 형식으로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에트 붕괴가 1991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러시아 사람들의 선택이 이해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러시아 사람들도 더 민주적이고 더 합리적인 지도자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항상 그 이상과 현실은 다르기 마련일 텐데 한번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가 된 다음에 러시아의 대통령이 된 인물이 옐친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옐친 대통령은 서구식의 자본주의와 서구식의 정치체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서 러시아 사람들은 거의 모두 다 거짓골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미국과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열강의 국민, 시민, 일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깨져나갔죠. 2등 국가, 3등 국가에 살면서 서방에게 무릎 꿇고 미국에게 무릎 꿇고 비굴한 자세를 보이는 상황 그리고 경제는 파탄나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10년 동안 겪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에 딱 집권한 인물이 푸틴 대통령이었죠. 근데 푸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그 자기 실력으로라고 보자면은 그 전까지 옐친 대통령 때 그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면서 경제는 말할 것 없고 정치 영역까지 그 좌지우지했던 신흥 재벌들 그러니까 러시아 말은 올리가르크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횡행하는 체제였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힘으로 때려잡았습니다. 그런 올리가르키를. 그래서 너희들 경제활동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세금은 내라. 그러니까 세금을 아예 안 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확실히 내야지만 너희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겠다 했을 때 러시아 신흥재벌들이 옐진 생각만 하고 푸틴이라고 하는 요 젊은 쉽게 말하면 그 듣보잡 정치가였었는데 이 정치가가 대통령이 되겠을 때 충분히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완전히 되치기에 당한 거죠. 그래서 푸틴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런 신흥재벌들은 다 쫓겨나고 권력과 재산을 잃고 해외로 떠돌아댔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처음에는 너무 젊고 그 경력이 일천해서 과연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런 의심을 확실히 없애주면서 질서를 갖다 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운이 좋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재정 수입원이 석유와 지하자원이었는데 이 석유값하고 천연가스 국제 시가가 폭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서민들로서는 야, 이 인물이 우리나라의 질서를 가져다 주고 내 주머니까지 두둑하게 해주고 하니까 표를 주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면서 기본적인 그 권력 토대를 마련했고요. 거기다가 언론과 뭐 어떤 문화 권력까지 장악하면서 푸틴만이 그 러시아를 올바로 이끌어 나갈 유일한 지도자라고 하는 여론을 계속 주입하고 환기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의 장기 집권이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야, 장기 집권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물론 그 러시아 국민들에게 많은 선택지를 줘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자유를 주고 그런 경쟁을 통해서 더 뛰어난 지도자가 주기적으로 선출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러시아 국민은 차선책으로 결국은 푸틴을 택한 것이고요. 장기 집권을 하려면 일단 성과를 내야 됩니다. 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장기 집권을 시도하다가 계속 삐끗하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장기 집권에 성공했고 그 장기 집권에 따르는 각종 부담과 폐해를 일단은 덮고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얻어낼 수 있으려면은 그만큼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비민주적인 독재자 성향을 띠은 지도자이지만 이런 그 푸틴을 선택하는 러시아 국민들의 어떤 그 판단이 진리를 따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인 상황과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19세기만 하더라도 황제가 다스리는 전제적 국가였고 그리고 러시아 혁명을 겪었지만 러시아 혁명이 어떻게 보면 뭐 변절된다고 했을까요? 원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혁명이었는데 그 혁명이 변절되면서 다시 그 오랜 세월 동안 거의 70년 가까이 일당 독재 국가가 됐었고 그리고 1990년대에 서구식 민주주의를 시도해봤지만 처절하게 실패하면서 푸틴이라는 대통령이 나타났는데 푸틴 대통령도 결국은 뭐랄까요? 1인 독재라고 하는 표현을 붙일 때 약간 좀 주저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독재 체제로 나아가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보인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래도 헌법이 있고 선거가 치러지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얻은 정당과 정치 지도자가 권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인 것은 맞습니다. 외양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내용은 뭐랄까요? 비민주적인 국가. 이건 사실이죠. 하지만 근데 따지고 보면 전 세계에서 정말로 그 외양이나 내용이나 다 진짜배기 민주주의 국가가 몇 개가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의 어떤 정치 체제라든지 속성이 그렇게 우리가 마냥 뭐 비웃을 만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견제에서 놓고 보면 수많은 어떤 정치의 모순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모란 것이 항상 그 확증이 없는 거죠. 그 정황이라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 푸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거나 아니면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죽음을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푸틴이 그런 인물들을 죽였다라고 했을 때 일단 푸틴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볼 때는 푸틴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푸틴이 직접 이놈은 반드시 제거해라 라고 하는 식의 명시적인 명령을 내려서 제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여요. 그 밑에 그 권력 구조가 푸틴에게 충성을 다하는 권력 구조일 것이고 그런 식의 권력 구조에서는 푸틴의 심기를 알아채리고 밑에서 알아서 제거하는 정보기관이 그런 일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간접적인 책임은 푸틴한테 있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스탈린과 연관을 지금 저는 이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볼 때마다 스탈린을 연상하는데 아시겠죠? 스탈린이 정적을 다 제거하고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대개는 스탈린의 어떤 그 암묵적인 지시라든지 아니면 밑에서 권력기관이 알아서 제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냉전시대 때 이 인물은 누가 보더라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스탈린의 지시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런 인물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탈린과 관계가 없는 또 다른 죽음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1936년인가요? 스탈린 바로 밑에 있는 권력 서열 제2위의 인물로 키로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이 총에 맞아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 스탈린이 자기를 위협하는 어떤 권력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 몰래 암살을 지시했다고 냉전시대 때 여기져 왔는데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와 상관없는 치정에 얽힌 그냥 다른 문제로 죽음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푸틴 집권기 이후로 많은 그 경쟁자가 석연치 않은 죽음을 당했는데 그중에 대다수는 아마 푸틴의 그 정권이라고 하는 집단의 그 영향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그중에 몇몇은 그거 연관이 없는 죽음이겠죠. 지금 뭐 따져보면 그 폴리트콥스카야, 리트비넨코, 보리스 nem초프 이런 인물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돼 있는데 대다수는 푸틴의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더라도 알아서 밑에서 제거하는 그런 형식일 것이고 그 중에 몇몇 것은 푸틴이 괜한 오해를 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또 괜한 오해를 사는 것은 또 그만큼 많은 그런 그 비정상적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사는 것이겠죠. 우리나라의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나발리가요. 푸틴 대통령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야 인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 언론이 재갈이 물려졌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을 공식 채널에서 비판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일반 시민 개개인들은 푸틴에 대한 비판이나 뭐 심지어는 요구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이제 단체라든지 세력으로 결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언론을 봉쇄해왔던 것이 푸틴 대통령이었는데 이것을 뚫고 뭐 이런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푸틴 대통령을 위협할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이 결국 북극해에 있는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죠. 이것이 타살이냐 놓고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아니면 서방 언론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푸틴의 어떤 뭐 지시에 따른 아니면은 러시아 권력기관의 공작에 따른 죽음이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많이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반면에 또 다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팩트만 놓고 보자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공식적인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망스러울 정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발리의 사인은 병사 또는 자연사지 어떤 그 공작에 가해져서 타살이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당연히 러시아를 특히 푸틴을 공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푸틴의 지시에 따른 공작 그리고 그 공작에 따른 살해, 피살임이 입증되어야지 좋을 텐데 일단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이 그런 발표를 할 만큼 석연치 않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푸틴의 지시에 따른 공작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나발리의 죽음을 애석해하고 애도하는 움직임이 러시아에도 있지만 그 움직임이 아주 크진 않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서방 언론이나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발리를 좀 추도하고 기리는 측면이 강한데 또 이게 참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은 그림이 복잡해지는 게 푸틴이라고 하는 독재 성향의 정치가에게 맞서서 투쟁해온 쉽게 말하면 제야 인사인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대립구도가 여기는 독재 체제를 지향하는 전체주의적인 성향의 어떤 정치 지도자 이게 푸틴이겠죠. 그 반대편에서 푸틴과 싸웠다고 하면 이 나발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그다음에 항상 소수자의 입장에 선 그런 어떤 투사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푸틴 대통령과 그 집권 체제의 부패와 부정 비리를 폭로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발리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자유민주주의의 화신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러시아 사회에서 성소수자 내지는 소수민족 이주민에게 상당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파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세계, 미국과 서유럽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 사람은 극우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몇 해 전에 국제 엠네스티가 있지 않습니까? 정권과 권력의 부당한 탄압을 받아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던 국제기구인데 이 국제 엠네스티에서 나발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양심수라고 하죠. 양심에 따라 핍박을 받는 사람의 명단에서 나발리를 배제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거기 논란이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서방 언론이나 우리나라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발리가 과연 푸틴의 유의미한 라이벌이 될 만큼 그렇게 의미 있는 투사였는가, 여기에는 조금 의문부호를 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 나발리란 분이 애석한 죽음을 당했는데 푸틴의 책임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만 놓고 보자면 푸틴의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정황 증거라는 게 있는데요. 푸틴이 아무래도 몇 주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발리를 죽이고 싶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러시아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이 판국에 괜히 그런 분란을 만들어놔가지고 그 위기를 자초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나발리를 그렇게 제거해버리면 당연히 유럽과 그 미국에서 또 한 번 푸틴 대통령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비난이 쏟아질 텐데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하는 그 논쟁이 그 나토 회원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푸틴의 입장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쪽으로 가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발리를 죽이게 되면은 푸틴의 유리한 상황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푸틴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는가?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나발리라는 인물이 50% 이상의 확률로 러시아 정보기관의 공작으로 독살당할 뻔했었지 않습니까? 쓰러져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살아난 인물이죠. 그때 얼마만큼 몸이 약해지고 위기에 빠졌겠습니까? 그렇게 쇠약해진 인물을 굳이 또 거기 감옥에 가두고, 감옥 중에서도 가장 상황이 안 좋고 열악한 북극 해쪽에 수용소에 가둔다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는 간접적으로나마 나발리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될 인물 중에 한 명이 푸틴이라고 하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기 집권이라는 것도 똑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공작으로 누구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이 타이밍과 시기를 아주 적절하게 그 설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바보가 자기한테 불리한 그 시점에 그런 일을 벌여가지고 위기를 자초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사람이라고 하면 장기 집권도 못하죠.